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목구조의 각부구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부구조에서 제일 먼저 기초 부분입니다. 자, 기초는 일반적으로 목구조라고 해서 목재로 하면 다 썼기 때문에 자, 이 기초 부분은 일단 재료는 철근 콘크리트로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하고요. 기초 부분은.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보통 연속 기초로 우리가 설계를 합니다. 기초는 연속 기초, 이 줄기초 형태로 하는 것이 기본이죠. 연속 기초 형태로 설계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겨울철 이제 동결에 대한 우려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결선 이하로 이렇게 배치를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기초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이 토대를 갖다가 설치하는 거죠. 그러면 기초가 있는 상태에서 기초를 철근 콘크리트로 이제 기초를 자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예. 자, 이 기초 위에다가 이제 무엇인가 이 토대를 갖다 얹죠. 그래서 그 다음이 바로 토대입니다. 토대 2번이 이제 토대. 여기에다가 자 목재를 갖다가 이제 설치할 거 아닙니까? 목재. 이게 토대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토대를 갖다가 설치하는 거죠. 토대. 그래서 기초하고 토대는 이제 이 앵커 볼트로 우리가 자 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앵커 볼트로 이렇게 해서 앵커 볼트로 이렇게 쭉 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앵커 볼트로 이제 볼트로 이제 접합을 할 겁니다. 볼트로. 자, 그래서 이 토대 부분적인 측면에서 이제 토대는 자 여기 이제 토대를 갖다 세우고 나서 여기 이제 기둥이라든지 이제 벽체가 위에 올라오겠죠. 그래서 토대 역할에서 벽체 최하부에 위치한 부재. 그래서 여기 이제 벽체가 이제 조성되는 거죠. 최하부에 있는 부재다. 그리고 줄기초 위에 가로로 이 줄기초가 이렇게 쭉 있을 때 여기에 자 이 가로로 이렇게 설치한 게 토대입니다. 토대. 그리고 자 이것이 있으면 전체 이제 부동치마 방지 역할도 한다. 그래서 상부에 오는 하중을 갖다가 기둥이나 이런 게 왔을 때 하중을 균등히 분산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저 기둥을 세우고 중간 이제 벽체를 설치할 거 아닙니까? 그 이제 벽체 밑에 그거에 뼈대가 된다는 개념이 바로 이 토대의 개념이 됩니다. 토대. 그래서 이 토대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토대는 우리가 그 개념에 알아두시면서 거기 구조 계획 부분에 자 우리가 에서 이제 좀 공부하실 거 일단 토대하고 기초는 앵커 볼트로 긴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앵커 볼트 간격은 2m 정도 간격으로 우리가 자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5번에 나오는 토대 하단은 지면에서 최소한 200mm 이상 자 높게 자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200mm 이상 높게 우리가 해주라. 토대 하단은 그러면 지표면 이 GL선이 이렇게 있을 때 GL선이 자 지표면이 있을 때 지표가 있을 때 최소한 하단이 여기 최소한 200mm 이상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200mm 이상 자 이 높게 우리가 설계해 주라는 겁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원래 토대는 내구력이 있고 가방부 처리된 목재를 사용하는 이 토대는 그래서 당연히 썩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가방부 처리된 목재, 방부 처리된 이 목재를 우리가 사용해 주란 겁니다.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대의 크기적인 측면은 자 기둥과 같게 하거나 자 다소 크게 해주면 됩니다. 기둥보다는 토대를 좀
같거나 크게 우리가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죠. 그래서 보통 단층집이야 우리가 2층에서 약간 틀리게 되는데, 그럼 이 단층의 토대의 크기는 보통 단층일 때는 2층일 때하고 개념하고 약간 차이는 있다. 그래서 단층일 때는 대략 크기가 100에서 120mm 정도 각 정도 쓰고, 각이라는 것은 이걸 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크기가 있을 때, 자, 요자 크기하고 이자 크기가 보통 같을 때 보통 각이라 하죠. 그러면 100mm, 100mm라. 그러면 이걸 100mm 각이라 하고 120, 120 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에서 대략 120mm 각 정도 사용해주고, 그 다음에 2층일 때는 120mm 이상 각을 우리가 써주시면 됩니다. 이상 각을 우리가 써서 토대의 크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잡이 토대는 대략 90에서 45mm 정도 크기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대는 이제 가압 방법에, 그래서 이 내구성이, 보통 있는 목재, 내구력이 있는 목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토대는 보통, 이런 잘 견딜 수 있는 거, 오래 견딜 수 있는 노송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밤나무 같은 종류, 이런 종류로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가방부 처리한 목재를 가지고 이 토대를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 이제 기둥. 자, 기둥은 우리가 여기 이제 세운데 통째 기둥하고, 자, 평기둥하고 혼돈하지 말고, 통째 기둥은 2층 이상 기둥 하나로 그냥, 자, 부재를 잊지 않고 그대로 쭉 기둥 하나를 쓴 것이 통째 기둥이고요. 자, 평기둥은 각 층별로 우리가 각 층의 높이에 맞게 이제 기둥을 만들어 놓은 거, 이것이 평기둥 개념입니다. 그래서 통째 기둥하고 평기둥을 좀 구분 좀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얘들이 이제 하중을 갖다가 받는 거죠. 전달을 우리가 하중을 받아주는 기둥들이 통째 기둥이 제일 좋겠죠. 그리고 이제 평기둥 됩니다. 자, 그런데 색기둥은 그건 봉기둥 사이에다가 보통 우리가 이제 벽체 이런 걸 세우기 중간에다 이제 세운 것을 보통 색기둥이라고 하죠. 근데 색기둥은 상부 하중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색기둥은 그래서 주요 구조부 같은 데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색기둥은 상부의 하중을 받는 건 아니고, 그러면 상부의 하중은 우리가 거기는 통째 기둥이나 평기둥들이 하중은 받아주고, 이 색기둥은 하중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자기둥, 기둥이 짧게 된 게 이제 동자기둥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작은 사람은 동자성이라고 같이 보시면 되고, 그리고 기둥의 크기는 우리가 단층 주택하고 보통 2층 건물하고 차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기둥을 이제 세울 때, 여기 이제 기둥을 세워 간다. 가정합시다. 토대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겠다. 그러면 이제 이 기둥을 이렇게, 자, 기둥을 이렇게 설치했을 때, 그럼 기둥 크기는 대략 이거하고 같이 간다는 거죠. 밑에 토대 크기하고 같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데, 보통 이 기둥은 일반적으로, 그래서 보통, 크기는 대략 단층 주택일 때는, 자, 여기 단층의 토대가 요 정도 됐으니까, 그래서 기둥의 이제 크기적인 측면은 단층하고 2층일 때, 크기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그래서 단층일 때는 105mm 각을 많이 쓰고, 105mm 각. 그럼 105mm, 105mm. 그래서 2층일 때는, 자, 120mm 각 정도를 씁니다. 120mm 각 형태를 써요. 그래서, 보통, 토대가 보통 약간 크다 했죠? 같거나 크게 됐으니까. 그래서 대략, 요 정도, 기둥의 크기는 단층은 105mm가, 2층일 때는 120mm 각 형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둥의 간격은 약 2m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잡고 있다. 기둥 간격은, 그래서 이에서 이제 기둥 설치되는 기둥 간격적인 측면은, 자, 2m. 2m 간격. 그러면, 앵커볼트하고 같이 가네요. 앵커볼트도 아까 2m 간격. 그리고 기둥 간격도 2m 간격으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준을 잡고, 그 다음에
단면적은 45제곱cm 이상 우리가 하면서 세장비는 5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세장비. 그래서 너무 길게 되면 자 초과하면 약해지죠. 너무 길면. 그래서 세장비는 50을 초과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공 중에는 75를 초과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벽식하고 평벽식은 자 이렇게 기둥 중심에다가 이제 벽을 설치하다 보니까 기둥이나 다른 재료가 보이는 게 신벽입니다. 신벽식. 그러면 기둥이 노출되는 형태. 그러면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기둥이 있다 보니까 이제 벽 개념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벽을 이렇게 치다 보니까 이 기둥이나 이런 거 다른 보호 이런 게 다 노출되는 형태죠. 이 벽이 여기 있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기둥이나 다른 부재가 노출되는 게 자 신벽식이고 평벽식은 벽 속에 들어가서 기둥이나 다른 것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평벽식이라고 칭합니다. 평벽식. 간략히 구분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흰 부재. 흰 부재는 이제 수평 부재가 흰 부재가 되겠죠. 흰 부재. 자, 이 흰 부재적인 측면에서는 자, 기둥에서 간략히 저거는 간단히 그림은 잠깐 보세요. 그 미널림하고 배얼림에 대해서는 자 그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널림. 그래서 위에가 상부가 작고 밑으로 올수록 큰 거 이제 착시 교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밑으로 크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밑에 크게 해주고 그다음 이제 엔타시스 배헐림 있죠? 착시 교정을 해서 중앙 부분이 들어간 것에 그 배헐림 미널림에 대해서는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흰 부재는 일반적으로 자 주의하시는 따냄 보통 흰 부재는 흰 모멘트를 받기 때문에 수평 부재인 보호 같은 거는 흰 모멘트를 받기 때문에 가능한 따냄은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인장 측의 따냄은 피하는 것이 기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제목의 따냄 깊이하고 집성제의 따냄을 간략히 정리를 좀 해 두십시오. 그래서 제제목의 흰 부재는 단부 쪽은 이제 따냄을 할 수가 있지만 다른 부분은 좀 안 해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특히 부재춤에, 그래서 제하고는 부재춤에 6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춤에 6분의 1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고, 보통 중간 3분의 1 부분에 위치하도록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단부를 제하고는 우리가 흰 부재는 인장체 89mm 이상인 제제목의 흰 부재는 따냄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단부는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 점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집성제의 따냄에서는 부재가 지지하는 단부에서의 따냄을 제외하고는 집성자 보통 이제 흰 부재 인장측은 따냄을 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단부는 따냄을 조금 허용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따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부에서의 따냄 깊이도 너무 깊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부재춤의 10분의 1을 집성제는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제제목에 대해서는 6분의 1을 초과하지 말라고 했고, 근데 여기서는 집성제는 10분의 1이 됩니다. 부재춤의 10분의 1을 집성제가 조금 더 위험하죠. 이렇게 나무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집성제는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집성제는 일반 단부를 제하고는 압축측에서 따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얘는 보통은 일반 제제목이나 이런 것은 인장측 이런 데서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자, 이 집성부재는 약하기 때문에 압축측에서도 하지 말아야 이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래서 단부 제외하고는 압축측에도 따냄을 하지 않도록 해준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단부에서의 따냄도 부재춤에서 5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우리가 해주시면 압축측에서는. 그래서 그 점 좀 주의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돌이 깔돌이 나오죠. 수평부재 중에서 지금 현재 청돌이, 깔돌이, 처마돌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돌이는
이제 여기에 이제 층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층돌이를 설치하는데 그 층돌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층 예에서 1층, 2층 되면 층돌이 개념이 있는 거고, 그리고 보통 1층에서 끝나면 보통 단층짜리 건물을 지면 보통 바로 깔돌이가 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2층 이상 건물에서 이 층돌이가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층돌이하고 깔돌이는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단층으로 끝나면 그냥 바로 기둥 위에 부분에 깔돌이 형태로 보통 갑니다. 자, 그러면 층돌이는 보통 크기는 기둥과 같게 하거나 춤은 나비의 대략 1에서 2배 정도 된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층돌이는 기둥에 비특동 넣고 장부 맞춤으로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맞춤은 장부 맞춤으로 간다. 층돌이하고 기둥은 장부 맞춤 형태로 된다는 점, 그 점 우리가 기억을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층돌이는 기둥과 크기는 같게 하고 춤은 나비에 대략 1에서 2배, 그거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둥에 이제 설치하는 게, 제거 되죠?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이 기둥 위에, 한 층으로 끝나면 바로 깔돌이가 오는 거예요. 깔돌이. 그래서, 기둥이 있으면, 기둥이 목재가 썼으면, 이거에 이 방향으로, 여기에다가 지붕틀 밑에 무엇이다? 도리를 깐데, 그게 깔돌이에요. 그러면 기둥 밑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토대가 있고, 기둥 밑에는. 그래서, 기둥 밑에는 토대가 있고, 요 밑에는 토대고요. 밑에 목재는 토대고, 밑에 줄기초 되겠죠? 줄기초. 밑에 기초 있을 거고. 기초, 그 다음에 토대, 기둥, 그리고 깔돌이. 깔돌이가 있는 거죠? 깔돌이 있고. 그래서 요게 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가는가 하면, 옆에 보가 가겠죠? 왕대공 지붕틀이라고 하면, 여기 평보가 가는 거고. 이렇게. 여기에 평보가 있는 거고. 평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쪽에 시옷자보. 이게 시옷자보고, 그 다음에 위에, 이 평보 위에 뭐가 가는가 하면 처마돌이가 가는 거죠. 여기, 처마돌이가 가는 거예요. 요 위에, 여기, 요 위에 처마돌이고, 여기가 처마돌이. 처마에, 도리는 긴 방향으로, 건물의 길이 방향으로 가는 부재를 다 도리라 해. 도리. 길이 방향으로 부재를 설치하는 게 보통 도리입니다. 도리.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깔돌이는 바로 기둥의 상부에다 바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기둥 단면과 보통 같게 우리가 해 줍니다. 요 깔돌이는 요거 크기하고 요 크기는 같게 처리해 줍니다. 크기는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기둥이 보통 단층 질 때는 우리가 105mm 각이라 했죠. 이게 단층일 때는 105mm 각이다. 그러면 105mm 각이니까 이게 120mm 가는 거면 이 크기하고 이 크기하고 동일 크기로 가는 겁니다. 정리해 두시면 되고, 그다음 처마돌이 나왔죠. 이 처마돌이는 보통 위에서 일반적으로 여기 설치했을 때, 나중에, 여기 시옷자보의 일정한 간격으로 여기는, 중돌이가 가거든요. 여기는 중돌이가 있고, 여기에, 뭔가 석가래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석가래를 쭉 보낸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러면 여기에다 지붕 늘 같은 걸 있는 거죠. 여기 석가래가 있고, 석가래.
석가래가 이게 이제 지붕 이제 공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중을 갖다 이렇게 받아 이 부분이 이제 처마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마돌이. 그래서 이 처마돌이는 자 보통 이 가로부재로서 자 이 지붕의 하중을 밑으로 전달해 주기 위한 이 수평 가로부재입니다. 깔돌이도 가로부재고 이렇게 가로부재를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실 것이 그거 한번 간략히 보시고요. 처마돌이에 대해서. 그래서 간단히 그림 보시면서 대략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보통 그런데 이 절충시기에서는 이거는 자 보통 왕대공 지붕틀이고요. 요 지붕틀은 현재 왕대공 지붕틀에 해당이 되고요. 왕대공 지붕틀. 그래서 이제 절충식 지붕틀에서는 처마돌이하고 깔돌이를 보통 절충식 구조에서는 이걸 따로따로 설치를 안 합니다. 보통 겸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절충식 지붕틀은 바로 거기 보하고 이렇게 보시면 자, 그 그림에서는 우측 그림들이 바로 절충식이에요. 바로 처마돌이가 바로 깔돌이 형태로 바로 보하고 같이 접합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하중 전달 시스템에 대해서 그래서 알아두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석가래가 먼저 하중을 받습니다. 석가래. 다음이 자 처마돌이. 석가래가 제일 위에 있죠. 그 다음에 처마돌이. 그리고 평복. 그 다음에 깔돌이. 그 다음에 기둥. 그 다음에 토대. 그 다음에 기초. 그래서 이 순서 그래서 요 순서 기억하세요. 석가래, 처마돌이, 평복, 깔돌이, 기둥, 토대, 기초. 이렇게 되면 하중 전달 순서 외우십시오. 요거는 순서는 한번 출제될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순서를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자 꼭 공부를 해 두시고요. 자 가세 브레스에 대해서 보시면 자, 이 가세의 설치 원칙에 대해서, 자, 우리가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가세 이 설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행력 보강을 목적으로, 보통 이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해 주는데, 보통 가구식 구조는 삼각형 구조일 때가 가장 안정적이죠. 그래서 이 가세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세는 기본적으로 이거죠. 가세는 이 45도에 사실 가까울수록 유리하죠. 이 45도 경사. 이 경사도가 45도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45도. 그래서 정확히 45도에 가까울수록 보통 이 가세는 기본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기둥이나 절대로 이 가세를 설치에 대해서는 저기에는 설치해서 안 돼. 기둥이나 보에 이 중간에는 가세 설치되면 안 돼요. 중간에는 이 가세를 대는 것을 우리가 가세 끝단을 대서는 안 됩니다. 가세의 이 끝단은 되면 안 돼. 끝단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끝단을. 그래서 이런 거는 관계없죠. 이렇게 있으면 기둥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거는 관계없고요. 기둥이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지금 가세를 이렇게 돼가 여기 기둥이인데 이렇게 이런 형태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지나갔을 때 여기에 이 중간에 이게 지나가는 관계인데 끝부분이 여기에 와서 안 돼. 만약에 이런 가세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세되는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끝단을 갖다가 기둥의 중간이라든지 보의 중간 막 이렇게 되는 형태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을 좀 주의해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보통 이거는 대칭이 되는 게 기본 원칙이죠. 이 대칭 가세는 이 대칭되게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대칭. 비대칭은 조금 붕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칭이 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
뭐 X자나 또는 V자 형태 이런 형태를 이 가세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세를 들어갈 때 이런 형태 되면 보통 X자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V자 형태 그러면 이렇게 X자 이런 형태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V자 아니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도 되죠. 그런 형태로 우리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윗부분보다는 아랫부분에다가 가세를 더 많이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에 가세를 많이 설치를 해주시고 가세는 절대로 따면 안 돼요. 따내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세는 절대 따서는 안 됩니다. 따내면 하면 안 돼. 가세는 따내지 않습니다. 이건 따내면 하면 안 됩니다. 따내면 절대로 해서는 안 돼. 가세는 아까 보는 예를 들어서 뭐 담부 같은 데서는 약간 따낼 수 있지만 가세는 따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세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세는 기둥보보다는 작은 부재였어야 되죠. 주 기둥보보다는 클 수는 없는 겁니다. 정리하시오. 뭐 가세에 생기는 응력에 대해서는 뭐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래서 보통 행력에 대해서 보통 가세에 생기는 응력 개념은 가세 응력 개념은 보통 행력에다가 행력 피에다가 이걸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가세 보통 보통 가세의 길이를 갖다가 이렇게 가세의 길이를 자 기둥 간격으로 우리가 자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기둥 간격으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행력을 갖다가 자 가세의 길이에 기둥 간격으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반대로 했죠. 자 그래서 이 가세의 응력은 행력 곱하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D 가세의 길이를 갖다가 맞구나. 기둥 간격으로 이제 나누어 주시면 되네. 기둥의 간격.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문제를 하나 보시면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자, 지금 현재 행력이 가해지는 걸 20kN으로 보자. 20kN으로 보자. 그리고 자, 이 기둥 간격을 2m라고 할까요? 기둥 간격을 2m라고 하고 자, 그러면 이 가세의 길이를 맞네. 그래서 4m라고 합시다. 4m. 그러면 지금 현재 행력이 20kN이니까 20kN에다가 곱하기 자 가세의 길이 4m를 자 그래서 2로 나누어 주면 되죠. 2 기둥 간격 2로 나누어 주면 자 뭐 40kN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가세의 길이를 분자에 두고 기둥 간격으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방 부분이죠. 임방은 보통 보통 이 계구부 상부에 이제 보강 목조로 설치되는 게 임방이죠. 임방 개념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임방은 거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창임방, 뭐 중방, 뭐 하임방 이렇게 있죠. 임방은 보통 계구부 주변을 보강하기 위해서 설치해 주는 것을 보통 임방이라고 칭합니다. 뭐 그거는 한번 간략히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버팀대 이제 기잡이 개념 나오죠. 예, 9번에 버팀대하고 기잡이. 요거는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버팀대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그래서 목적은 이제 절점을 뭐다 강접합으로 하기 위해서 이 버팀대를 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그림에 보면 버팀대하고 기잡이 개념이 나오죠.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있을 때, 보통 이 수평으로 이어주는 게 기잡이 개념이고, 그 다음에 수직 개념이 되는 경사제는 경사제인데, 예를 들어서 기둥이 있고, 이렇게, 자, 보가 있을 때,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면 이런 식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기둥이 있는 가운데, 기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수평부재가 뭐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있다. 이렇게 있으면, 지금 부재가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자, 이게 수직부재이고, 수직부재인 기둥이고, 이제 수평부재인 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보하고 기둥하고, 보하고 이 기둥하고 보의 개념에 대해서 아래 위로로 이렇게 수직으로 이어주는 개념, 이것은 보통 기잡이 개념이고, 기잡이. 이거는 기잡이 개념이고, 기잡이. 그리고 이 그래서, 이거 버팀대고, 버텨주니까 참, 이건 버팀대고, 버팀대의 개념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부분, 보하고 보, 수평부재하고 수평부재 쪽, 요것을 이제 이어주는 거죠. 요 부분에, 가로 부분으로 여러분 이어주는 거. 요거는 이제 기잡이가 되겠죠. 여기 기잡이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버팀대와 기잡이는, 그래서 이 기둥하고 수평부재하고를, 자, 버텨주는 것은 버팀대고, 그 다음에 수평부재하고 수평부재를 연결해주는 게 보통 기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잡이하고 버팀대를 간단히 구분하세요. 기잡이는 수평부재와 수평부재입니다. 수평부재끼리죠. 이거는 수평부재. 수평부재. 근데 요거는 수직부재하고 바로 이 수평부재. 수평부재를, 자, 연결해주는 게 바로 버팀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보통 설치하는 것은 보통 이 부분을, 자, 강접합으로, 절점을 강접합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된다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해서 구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 설계 기준과 관련된 그 10번의 수평 하중 저항 구조 설계 개념에 대해서 혹시 한번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난이도가 어렵게 되면 이 부분에 들어가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개념을, 그래서 이제 골조적인 측면에는, 자, 이런 요소를 정확히 봐두십시오. 골조는 그 1번 개념은 그렇게 문제화 만들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각 층에서의 길이 및 나비 방향 균형 있게 배치해야 된다는 거 골조. 그리고 2번에, 자, 모든 경막 구조는 인장 및 압축 하중을 전달하도록 가장자리에서 경계부재를 설치해야 됩니다. 가장자리에 경계부재를 설치한다는 거, 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구부 주변 경계부재는 전단 능력을 분산하도록 설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개구부 주변의 경계부재는 전단 응력을 꼭 체크하죠. 전단 응력을, 자, 분산하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막덮개용 목질 판재의, 자, 경계부재 이음은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거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전단벽의 이중 깔돌이나 바닥에 보마기 장선 등 골조 부재의, 자, 끝부분에는 직각 방향에 설치되는 부재는 해당 경막에, 자, 경막 구조가 작용 하중을 충분히 지지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설치를 우리가 해주도록 해주고 있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설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 한번 봐두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골조부재에서는 그 1번에 골조부재의 두께, 자, 공칭 두께하고 실제 두께하고는 약 차이가 조금 있죠.
그래서 공칭 두께가 50이면 자 실제 부재 지수는 12mm 작은 38mm죠. 가공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공칭 지수 50mm 바로 이제 두께 38mm 이상의 1종 구조재 2등급 이상을 써야 된다는 거 등급 정확히 알아두세요. 1종 구조재 2등급 이상으로 쓴다는 거 골조부재. 그래서 그거 꼭 체크하시고 그래서 1종 구조재는 우리가 아까 했었죠. 공칭 자 우리가 했을 때 두께가 보통 50mm 이상 공칭 두께는 50mm고 자 두께 실제 두께는 38mm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5mm 미만까지가 1종 구조재였잖아요. 그래서 1종 구조재 중에서도 2등급 이상을 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골조부재는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자 조기 포인트가 됐네요. 그래서 경막에 서로 인접한 덮개용 목질 판재는 골조부재의 중앙선에 따라 서로 맞대어 접합했는데 중앙선에 맞대어 접합한다는 점 우리가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못받기 간격 나오죠. 요거는 가장자리에서 목질 판재용 가장자리에서 자 15cm 150mm 이하 된다는 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목질 판재 중앙부에서는 300mm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비교를 해 놓으십시오. 가장자리에서는 150mm 이하 그리고 중앙부에서는 300mm 이하가 되도록 한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전단벽의 접합부에서는 자 보통 수평 지진 하중에 2kN/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는 보통 경사 못 받기 할 수 없다는 기준 그거 좀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수평 지진 하중 2kN/제곱미터 초과할 경우 자 경사 못 받기를 할 수 없다는 규정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14번에 경골목 구조에 대해서 좀 해놓으십시오. 14번에 경골목 구조. 자, 요 이제 구조 설계 기준에 나오는 좀 내용이죠. 요 책의 내용이. 그래서 뒷부분 걸 앞으로 당겨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록 부분에 이제 구조 설계 기준 부분을 앞에다 당겨놨네. 그래서 이제 경골목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두실 것이 자 이겁니다. 얘는 너무 높은 청수에 기본적으로 3층 이하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3층 이하. 경골목 구조는 3층 이하에 보통 사용되는 거고요. 보통 스프링 쿨러를 갖다 전층에 설치했을 때 스프링 쿨러 이것을 전층에 우리가 설치해 주게 되면 이때는 4층까지 가능합니다. 4층까지 우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구조 개선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4층까지 가능합니다. 경골목 구조가 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 경골목 구조에 대해서 자 우리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구조 설계 기준에서 아마 이제 문제를 좀 어렵게 출제하면 이 세부적인 것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 몇 가지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료적인 측면은 토대, 바닥장선보, 석가래, 마룻대 이런 거 나오네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침엽수 구조재 2등급 이상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조용 집성 목재나 목재 단판 적층 1급 재료를 사용한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침엽수 자 구조재 2등급 이상입니다. 침엽수 구조재. 그래서 토대하고 바닥장선, 보, 석가래 자 마룻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깔돌이하고 스터드 등의 압축 하중은 침엽수 구조용재 3등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축 하중을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 구조용재 3등급이고요. 그런데 보통 토대, 바닥장선, 보, 석가래나 마룻대 그것은 침엽수 구조용 2등급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거 구분을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초와 토대, 기초 쪽에서는 자, 그 니은을 체크해 두시고요. 기초벽의 두께는 자, 벽 두께 1.5배 이상으로 150mm 이상 한다는 거 자,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동결선 아래의 설치를 기본으로 잡고 있죠. 기초는 동결선 이하라면서 보통 지면으로부터는 300mm 이상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 그래서 기초는 일반적으로 자, 이 기초벽의 두께는 벽 두께를 기준 잡았죠. 뭐 그림으로 나타내드리면 기초는 이때 이제 기초가 좀 커야 된다는 거죠. 기초 부분은 지금 현재 기본으로 잡았을 때 기초가 있을 때 자, 이 기초 있을 때 기초 이제 자, 벽의 두께는 벽 두께보다 1.5 자, 그리고 1.5배 이상으로 하면서 또는 벽보다는 두껍게 하라는 거죠. 1.5 최소한 150mm로서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벽이 10cm라 가정하면 위에 이제 뭐 벽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벽이 있으면 벽이 만약에 10cm로 했다고 가정하면 100mm로 했다면 그러면 1.5배가 되겠죠. 그러면 벽 두께 1.5배가 되겠죠. 1.5배 되면서 이 두께가 최소한 그럼 벽이 이제 두꺼워지면 이것도 이제 두꺼워지면 될 겁니다. 그리고 1.5배가 되어 주면서 최소한 150mm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께가 150mm 이상 되면서 이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설계해 주라는 거죠. 경골 목 구조에서는 동결선 기초는 이제 동결선 이하에 배치를 해야 된다. 동결선 이하로 들어가면서 GL이 있을 때 동결선 이하로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이때 자 지면으로부터 보통 300mm 이상 높여줘라. 그럼 지면에서 최소한 이 기초가 경골목 구조에서는 300mm 이상 높아라 이 뜻입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30cm 이상 올라와 주라는 겁니다. 기초는 동결선 이하에 배치를 하면서 동결선보다 아래에 들어가라. 동결선보다 아래에 배치가 되면서 300mm 이상 올라와 주고 그 다음에 이때 자 이 벽 두께 1.5배 정도 하면서 최소한 150mm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러면 벽 두께 두꺼워지면 여기 이제 두꺼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기초판의 이제 두께는 기초벽 두께 150mm, 너비는 기초벽 두께 보통 2배에서, 자, 보통 2배 정도 이상으로 해주라. 예, 기초벽 두께 보통 2배 이상은 해주라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 이게 이제 기초벽이고, 예, 그래서 너비는 최소한 2배 이상은 돼줘야 됩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토대에서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요거 정도 보시면 되네. 자, 이 토대가 요에 이제 설치해야 되겠죠? 예, 토대를 이제 설치할 건데 여기 토대하고 이제 연결은 앵커 볼트로 하는데 이때 앵커 볼트는 지름 12mm 이상을 써주라는 겁니다. 앵커 볼트. 그래서 토대를 앵커 볼트로 이제 이 고정을 시켰을 때 이렇게 앵커 볼트를 쓸 거다.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앵커 볼트는 개념은 자 지름 12mm 정도 해주시고 지름은 파이는 12mm 정도 해주고 길이는 230mm 이상 해주라는 겁니다. 길이 230mm 이상의 앵커 볼트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앵커 볼트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보통 리얼에서 이제 그거 정리해 두시고 앵커 볼트는 토대 끝면 또는 계급으로부터 150mm 이내에 고정해 주시고 토대 한 개당 2개 이상 앵커 볼트를 고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토대가 이제 설치됐을 때 토대 한 개당 최소한 2개 정도 토대 하나당 앵커 볼트 개수는 2개입니다. 앵커 볼트는 이 토대 한 개당 앵커 볼트 개수는 2개 이상으로 해줘라. 최소한 하나만 고정하면 안 된다는 거네. 앵커 볼트는 2개 이상 해줘라. 그럼 뭐 2개 최소 2개입니다.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앵커볼트의 간격은 보통 저 앞에서 했던 기준은 보통 2m 간격으로 갔는데 이때 이제 앵커볼트 간격 개념, 간격은 보통 1.8m 1.8m자를 잡고 있어 이하로 잡고 있습니다. 간략히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바닥 장선적인 측면은 요거는 시험에 이 바닥 장선만 가지고 출제할 수 있는 파트니까 조금 잘 봐두십시오. 그래서 이 바닥에 장선 쓸 때는 일종 구조제로서, 자, 일종 구조제니까 이제 우리가 규격제죠. 이 규격제로서 2등급 이상이나 동등 이상 쓰면 되고, 너비는 140mm 이상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종 구조제 2등급 이상이나 동등 이상으로 쓰면서 너비는 140mm 정도 써주면 됩니다. 그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단면 치수가 38 곱하기 235mm 이상의 목재를 사용한 경우는 2.4m 이하 간격으로서, 자, 두께 38mm 이상의 보마기를 우리가 설치해 준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단면 치수가 38 곱하기 235 이상의 목재 사용할 때는 2.4m 이하 간격으로, 자, 두께 38mm 이상의 보마기 설치해 준다는 거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닥 장선법 또는 기타 수평 구조 부재나 부재의 중앙 부분 아래쪽에 구조 내역상 지장이 있는 따내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평 구조재는 우리가 따내기 할 수 없다는 것, 중앙 부분 아래쪽은 꼭 기준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리얼 바닥 장선의 상호 간격은 650mm, 65cm 이하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정리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구조의 최대 처짐 허용 한계가 나옵니다. 하라중에 대한 처짐과 총하중에 대한 처짐을 갖다가 지붕하고 바닥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비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붕은 하라중에 대해서는 240분의 1이고 처짐이, 그리고 총하중에 대해서는 180분의 1이 되죠. 근데 바닥이 하라중에 대해서 36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총하중에 대해서 240분의 1인데 둘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닥하고 지붕하고 허용 한계를 정확히 좀 구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력벽 배치적인 측면에서는 뭐 균형 있게 배치하면 되겠죠. 뭐 키역은 뭐 별도로 이제 언급할 부분이 없겠네요. 자, 시험에서.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 자, 내력벽 사이의 거리는 알아두시고, 내력벽 거리의 사이는 12m 이하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고. 자, 그래서 이거 조적주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조적주에서 내력벽 길이가 보통 사이가 보통 내력벽 거리 제한이 10m 제한을 두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경골 목조 구조는 내력벽 사이가 12m 이하로 두고 있다. 그 다음에 둘러싸인 바닥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조적조는 80제곱미터인데 얘는 경골 목구조에는 우리가 4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런데 뭐 조건 주어지면 60가 이제 가능하죠. 장선 사이 적절하게 보마기에 된 경우는 뭐 예를 조건을 주어졌을 때는 뭐 60까지 가능하고요. 기본적인 수평 투영 면적은 40제곱미터 이하가 된다는 점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외벽 사이 교차부 길이는, 자, 우리가 900mm 이상, 90cm 이상으로, 자, 내력벽을 하나 이상 설치를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벽 면적에 대한 내력벽 면적의 비율 정확히 알아두세요. 그래서 1층, 2층, 3층에 대해서, 자, 그래서 그거 정리하시면 된다. 그러면 3층 건물일 때 1층은, 자, 내력벽 면적이 밑에 층일수록 내력벽 면적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1층, 3층의 건물일 때, 자, 그래서 내력벽 면적이 3층 건물, 이제 벽을 셌을 때 1층 부분의 이 내력벽 면적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40% 이상이 돼야 되죠. 1층은 1층이야. 2층이야.
3층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래서 1층은 자 우리가 40% 이상 내립벽 면적률이 40% 이상으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2층의 경우는 이제 프로테지가 조금 줄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30% 이상이 되어주시면 되죠. 30% 이상이고, 예. 그리고 3층이 바로 자 25% 이상이 되어주시면 되는 거죠. 25%. 그래서 3층 건물, 그래서 이 경골목 구조가 3층 이하로 진다 했죠. 3층 이하로 질 때 기본적으로 내립벽의 벽면적이 자 1층이 많아야, 아래층일수록 벽면적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6번째 그 개구부 나오는데, 내립벽을 설치는 개구부는 폭 4m 이하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 봐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그 폭의 합계는 1층이야 2층에 따라서 틀려지죠. 그래서 3층 건물로 기본을 잡아 두십시오. 1, 2층보다는 3층 건물로 기본 잡아줘서, 자, 1층, 2층, 3층 이제 개구부는 이제 반대로 되겠죠. 여기가 많기 때문에 이거의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3층의 경우는 아까 내립벽 면적이 적어졌지만 벽면적 비율은, 근데 개구 비율은 3층이 제일 클 겁니다. 그래서 3층이 75% 대주시면 되고 2층이 60%, 그리고 자 3층이 40%가 되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그 점 우리가 개구부는 반대 개념, 1층일수록 개구부가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3층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내하 구조. 내하 구조는 자, 내하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하 시간. 그러면 이 내하 시간은 우리가 보실 때 이 내하 시간적인 측면은 저 부분을 정확히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분짜리를 외우세요. 나머지는 기타는 1시간 하면 되니까 30분짜리만, 다른 시간은 없다. 내하 구조에서 자, 그 시간, 내하 성능 기준을 갖다가 기억하는데 30분만 암기하십시오. 30분 암기. 기타는 1시간 하면 됩니다. 30분만 암기하십시오. 그래서 30분 되는 것이 자, 첫째, 자, 지붕하고 지붕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첫째 지붕 쪽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비내력벽이니까 비내력벽, 칸막이벽 되겠네. 칸막이벽인데, 자, 그 중에서 칸막이벽 중에 연소 우려가 없는 부분이죠. 연소 우려가 없는 부분. 자, 없는 부분. 자, 하고, 요거 빼고, 없는 부분. 요거는 30분이고, 나머지 기타는 다 모르겠다. 1시간. 2시간짜리는 없다. 1시간. 그리고, 주의할 거, 내하 시간은 2시간짜리는 없다는 거. 2시간은 없다는 거. 그래서 1시간하고 30분 밖에 없다. 그래서, 지붕하고 비내리벽 칸막이 연소우려가 없는 부분만 30분이다. 나머지는 다 1시간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지붕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